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한스 베르너 리케르트의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입니다. 저희에게 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뭐랄까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시작을 못하는 굴레에 갇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책을 깊이 파고들어서 청취자분께서 그 굴레를 끊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통찰과 도구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혼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무려 40%가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고 답했고요. 25%는 거의 만성적인 고통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높아요. 70%가 일을 미루고 그중에 25%는 만성적인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라고 말할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미루는 습관의 뿌리에는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자기방어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이런 불쾌한 감정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 책에서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모든 미루기가 나쁜 건 아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팔에 산다거나 자동차 정기 검사를 좀 미루는 정도는 가벼운 미루기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일은 좀 묵혀뒀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건 책에서 말하는 심각한 미루기에 가까워 보여요. 중요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피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일을 제때 못 끝내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책에서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고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나침반 삼아서요. 우리가 왜 미루게 되는지 그 복잡한 심리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지도 위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까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심리 지도부터 한번 펼쳐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중요한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거나 평소엔 보지도 않던 유튜브 영상에 빠져드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회피 반응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불안이나 불쾌감이라는 감정적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도망이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 방어 메커니즘이요? 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서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아하, 실패해서 내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창피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아니면 원래 내가 좀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 편이 자존심에 상처를 덜 입는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자기보호인 셈이에요. 실패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리는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강력한 원인이 또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잠깐만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보통 성공은 모두가 바라는 목표 아닌가요? 성공하는 게 왜 두려운 거죠? 그건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따라올 것들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주변의 기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 당연히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번에도 저번처럼 잘해야 해라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압박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번에 적당히 하거나 아예 성공의 기회 자체를 밀어버리는 거죠. 미래의 부담을 피하려고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결국 미루는 사람들 내면에는 나는 이걸 잘 해내지 못할 거야? 혹은 잘 해내고 난 뒤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같은 어떤 비관적인 자기인식이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나는 원래 일을 미루는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자기 낙인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기 낙인은 다시 불안감을 키우고 회피 행동을 더 강화하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죠. 근데 이 책에서 정말 대담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괴로움과 자책감 속에서도 미루는 행위가 주는 숨겨진 만족감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에요.
숨겨진 만족감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마감 직전에 그 아슬아슬함에서 뭐랄까 카지노 도박사 같은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늘 해오던 미루고 괴로워하는 그 상태 자체에서 역설적인 안정감이나 친숙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와, 근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늘 겪는 고통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예측은 가능하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악순환의 고리, 도대체 어디서부터 끊어내야 할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무조건 미루지 마세요 같은 뻔한 구호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세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택지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 행위 자체예요. 네. 첫째는 원하는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을 그냥 한다. 목표 달성이 정말 중요하다면 감수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계획을 그냥 포기하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건 어쩌면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그 일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덜 주는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선택지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뭐죠? 계속 미루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한다. 네, 계속 미루기로요. 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미루면서 따라오는 근심과 자기 경멸에 명확한 한계를 정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온전히 감수할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 나는 미루겠다. 대신 그 책임은 내가 진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와, 이 세 가지 선택의 핵심은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그 선택지들의 바탕에는 자기인식과 다기용인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변화는 그래, 나 지금 미루는 습관이 있어. 이게 현재 내 모습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해결책도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싸우는데 낭비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실제 문제 해결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자신의 미루는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1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일을 미루는가? 만약 미루지 않는다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생길까? 반대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일을 미룸으로써 당신이 얻는 숨겨진 보상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구나 갈등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좋습니다. 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책에서 이성적 감성적 치료법의 ABC 방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소개하던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네, 임상심리학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죠. 청취자분께서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A는 어떤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입니다. 가령 상사에게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A가 C, 즉 감정적, 행동적 결과, consequences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유튜브를 본다는 결과예요. 보고서 때문에 불안해서 유튜브를 본다.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은 A가 C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B, 바로 신념 체계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신념 체계요? 네. 이 보고서를 망치면 난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같은. 이런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 바로 B입니다. 이 B가 결국 불안감, C를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군요. 그럼 해결책은 그 해석, 즉 B를 바꾸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 B에 대해 스스로 논박하라고 말해요. 이 보고서 하나 망친다고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인가? 설령 상사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그게 그렇게 끔찍하고 세상이 무너질 일인가? 하고 따져 묻는 거죠. 이런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 비합리적인 믿음을 깨트리면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회피 행동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네요.
자, 이렇게 생각의 근육을 키웠다면 이제는 행동의 근육을 키울 차례겠죠. 책에서 제안하는 4단계 자기관리법이 인상 깊었어요. 첫 단계가 자기관찰인데 변화일지를 쓰라는 조언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귀찮게 들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3주 동안 30분 단위로 하루를 기록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하듯이 이건 내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오늘 3시간이나 SNS를 봤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오후 2시부터 2시 30분, 4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총 3시간을 썼다고 기록하는 건 문제인식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건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순수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덜할 겁니다. 데이터를 모았으면 그 다음은 자기 통제 단계군요. 여기서 앞서 말한 ABC 방안이 다시 등장하네요. 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할 때마다 방해 요인이 나타나겠죠. 아, KB에서 재미있는 거 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꼭 저걸 봐야만 하는가? 이걸 본다고 해서 내일 보고서 쓰는데 도움이 되나? 하고 ABC 모델을 적용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자기 평가.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책이 강조하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만 평가하라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오늘 계획을 못 지켰으니 나는 역시 의지박약이야 가 아니고요. 오늘 계획했던 A, B, C 중에 A는 이행했고 B, C는 이행하지 못했다 라고 객관적으로 행동만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패했을 때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내일 다시 시도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자기 강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채찍 대신 당근을 쓰라는 말이요. 네, 압박과 징벌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긍정적인 행동은 오직 성공과 보상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 뇌에 각인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전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게 또 재미있는 점이죠. 페이지를 다 쓰면 20분 동안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성공과 즐거움이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미루는 습관이라는 낡은 연결고리를 대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는데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면 어떡하죠? 책은 이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이 책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부분 같아요. 극단적인 미루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훨씬 깊은 내면의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의외의 복병이 바로 비정상적인 자부심이라고 분석해요. 아,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그 비현실적인 자부심 말씀이시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무력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무력감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미루게 된다는 설명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내 인생의 통제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내가 일부러 이 일을 망치고 있는 거야 라고 반항하는 것처럼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통제력을 증명하려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이나 정신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건 자존심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현실적인 자기인식을 찾아가는 더 성숙한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스 베르너 류케르트의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를 통해 청취자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복잡한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이해하는가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다그치고 비난하기 전에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하고 그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뇌가 새로운 습관의 즐거움을 학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분께서 갇혀있다고 느끼셨던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작은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에서는 미루는 행동이 분명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안정감이나 마감 직전의 짜릿한 자극 같은 숨겨진 보상을 준다고 말했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분께서 일을 미룸으로써 정말로 솔직하게 얻고 있는 그 숨겨진 보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보상을 이제는 미루는 행동 대신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